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동 포도장국반 뭐 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유튜브 보고 좀 들을 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강사님을 제가 개인별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동 장국반에서 모시기로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얘기는 길만 안 되고 지금부터 모든 순서 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천에 많은 농가들이 이제 봄 시작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에 농업의 산업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꼭 기꺼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금만농법 대표 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를 자주 보자 그러는 저 지역에서는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서춘천에 가서는 제가 100평에 감자 심을 때 비료 한 포 있는 걸 5포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10kg 캐던 감자를 24kg까지 올려줬어요. 올해는 24kg가 아니고 두덕을 좀 높게 모아가 30kg 나오게 해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쪽에 또 아포에 와서 제가 왔다 갔을 때 농가에서 지금 불을 떼 가지고 해순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장애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일어나느냐면 고온으로 인해서 이식값이 높아서 잎이 그 온도에 먹은 비료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마스케 재배에서 우리가 바이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병이 아니에요. 그걸 들고 자재를 사는 것은 또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그 원인은 비료의 과다에 의한 생장점의 온도에서 못 견디가서 조직이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저 사이마스켓 바이러도 옛날에 캠벨이나 일반 포도들이 우리가 재배될 과정에서 잘못된 걸 있었죠. 화진 현상. 그 역시 일어난 일들은 그 생장점에 자라는데 비료값이 높아서 조직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 덩굴이 나온 거하고 지금 포도송이 얼마 나가면 물고 나오죠. 지금 포도송이 물고 나온 거 그것들이 장애받는 겁니다. 잎에 지금 전에 꼬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우리가 순이 한 뭐 30cm, 40cm 나가면 이미 포도송이가 맺어 나와 있죠. 그 포도송이가 꽃 피기 전에 연한 송이 자라는 거나 생장점에 잎이 자라는 거나 두 개가 동일합니다. 부드럽게 같다는 거죠. 연한 조직이. 그래서 우리가 사이마스케 포도를 재배할 때 이 하우스가 우리는 환기를 열고 있지만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온도 조절이 돼야 되는데 강제성이 없는 온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척창이 열었을 뿐이지 기류가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척창이 움직였을 뿐이지 기류가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에 인해서 우리가 이 면적의 중심부의 온도는 그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거의 대다수가 비가림, 무가온, 불 떼는 거 다들 불 떼는 거는 먼저 해버려 가지고 여름에는 장애가 없어요. 왜? 잎이 커가지고 세포가 이제 단단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장애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새순이 자랄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재배할 때 비료값이 얼마냐? 비료량. 이것이 우리가 재배할 때 1.5의 이 C는 장애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또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가 계절값을 나누면 계절을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중심으로 우리 시계처럼 12시와 6시 12월달과 6월달 3월달과 9월달 나누면 이거를 제일 덥고 춥고를 나누면 이거 맞질 않아요.
제일 추운 날짜는 1월 15일이고 제일 더운 날짜는 7월 15일 반대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우스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 작물에 재배할 때 있는 이식값을 뽑아낸 거고, 이 축이 바뀌거든요. 이 축이 1월 15일과 7월 15일로 나눠져야 돼. 그러면 이 중심의 축들은 없애도 돼.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작물 재배에서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어요. 제일 추운 날씨가 저온이 1월 15일 1월 15일 자 1월 15일과 7월 15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는 이 두 개의 그 중심을 잡아 놓으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노지에든 하우스든 이 영향을 받으나 사이마스켓은 미리 부를 때가 가버리면 갱화가 돼 있어서 괜찮을 뿐이지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그 속에 다시 숨어 있어요. 잎이 두꺼운 거는 온도에 잘 견디나 잎이 얇은 거는 온도에 못 견딘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왔을 때 이미 사이마스켓에서 잎이 조직이 파괴되고 있는 거 보시죠. 그게 물을 뿌리 가지고 일부는 발로 지을 수 있는데 그 파괴된 거는 진행되는 거죠. 그대로죠. 조직이 깨져 버려요. 잎이 정상적으로 생겨야 되는 게 이렇게 한쪽에 틀어지고 그래요. 중심선이 땡기 들어가면 복판에 우리가 이 잎이 심줄에 여기 자세히 보면 이 복판에 거 있죠. 요게 땡기 들어가면 장애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복판 심줄. 복판 심줄이 땡기 들어가기도 하고 순이 나오다가 이렇게 털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파리가 나오다가. 그거는 대다수는 이 비료 과다입니다. 이 비료량. 요 이식값을 능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들을 그 계절 속에 넣으면 겨울에는 이 시가 2.4를 맞추면 여름에 1.5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봄, 가을에서는 1.8을 잡으면 돼요. 자, 이렇게 월배를 표시를 하면 우리가 재배되는 걸 언제든지 맞출 수가 있어요. 작물은 동일하니까. 그 작물에 비료 먹는 수치를 여기에다가 합하면 됩니다. 제주도에다가 달라지느냐? 똑같아요. 제주도의 하우스에 가보면 밀감을 이식값을 올려가지고 잎이 누룩누룩하게 가요. 전년도에 우리 전 시장님 밭에 이식값이 4.0이 나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죽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마그네슘 결핍해가지고 또 비료를 더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현장 교육이 그렇게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농업에서 현실을 우리는 소득을 내야 되는데 식물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식물을 보고 직접 해석해야 될 때. 책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을 타고 다니고 소구르마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차가 더 빠르죠. 이제 그보다 비행기 빠르고 KTX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빠르면 또 나왔어요. 이제 진공열차는 전 세계를 1일 생활가는 집어요. 진공열차. 우리 그 고속열차 보담도 공사비도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시대가 그래 바뀌어가는데 우리는 다른 기관에서 못 따라오더라도 우리는 소득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이런 비료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계절에 맞는 비료값이지 우리 사이마스켓하고 무관해요. 왜? 사이마스켓 이거 제일 더운 걸 기준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는 순간적으로 온도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0.3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0.3 정도. 그건 맥시만이에요.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강원도의 여름 배추가 강원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더 낮은 데서 진행이 돼요. 왜?
비료 값을 맞추면 되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0.3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포도가 장에 일어날 시점은 마지막 노선이 1.8이에요. 그래서 0.3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는 거고, 작물이 재배되는 걸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공식을 개발해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비료를 줬을 때 성장을 합니다. 식물이 성장을 하는데 요거는 성장의 곡선이고, 이거는 비료를 늘려갔을 때 비료는 5.0이 되면 식물은 사망을 해요. 안 자라거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꼭지점을 다 보면 이 기준이 달라요. 이렇게 다르죠. 여기 연결되는 부위가 비료를 적게 줘서 안 자라는 부위가 있고, 마지막 노선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살짝 넘어간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가 플러스 0.3이에요. 이제 이해됩니까? 죽지는 않으나 마지막 단계가 살짝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절의 꼭지점, 요것들이 우리 농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우스에는 요것은 맞으나 바람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고요하게 멈춰버렸을 때, 기류가 안 일어날 때 이 하우스 자체의 온도에 의해서 높은 열이 자체 기류가 생겨서 통하는데 측면으로 옆면으로 들어와도 그 양을 소화로 못 시킬 때가 있어요. 요런 우리가 높은 하우스들은 좀 나은데, 무가온 재배, 비가림 하우스는 낮아요. 요 척고가 낮았기 때문에 그 밑에 뜨뜻한 공기가 왕창 다 모여 있어요. 그때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낮은 하우스, 높은 하우스든 쿨러가 물을 뿌려서 잎에다가 함수량을 눌러놓으면 온도에 견뎌요. 우리도 물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하고 물을 안 먹은 사람하고 같은 더위에 견디는 힘이 달라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동일하는 거죠. 잎을 시원하게 하는 거는 질소지, 잎을 시원하게 해주는 건 함수량, 잎을 차가운 걸 따시게 해주는 건 가리, 이동을 빨리 시켜주는 건 가리. 우리 집에 포도가 늦게 익었다, 비료값이 적은 거, 잎 두께가 얇아서 일을 안 하고 있다. 포도 딸 때, 남들 딸 때 좀 늦게 따는 분들 있죠. 우리 거는 당이 안 올라가서 못 딴다. 그 당도는 누가 일을 하느냐, 잎이 일을 해야 되는데 뿌리 잔량 이시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거죠. 잎 두께가 얇아서 일을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밭은 수분 46%의 이시가 1.6입니다. 1.61, 온도 14도 6분, 최적이죠. 더 이상 비료를 안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마스케철 하우스에 2, 3년 재배하고 비가림에 재배하면 이것이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돈만큼 나온 만큼 비료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나빠져요. 왜? 문제는 노지처럼 비가 와가 용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우스 뜯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측정기로 그 수치만큼 맞추어줘야 된다. 그런데 수치는 맞은데 포도가 색이 안 난다, 맛이 없다. 그거는 잎 두께가 얇았는데 수치 올라간 거는 가리류가 올라갔고 질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잎만 이시만 나오지 잎 두께가 얇아져 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료량을 많이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면, 전년도에 그 창에서 사과밭에
2,400평에 120호의 비료를 주고도 마지막 가서는 부사가 색이 안 나요. 홍로는 빨갛게 색이 잘 났어요. 왜? 부사 딸 때 그 뒤에까지 비가 많이 오가지고 비료가 용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거의 대다수 이제 기술이 실력이 올라가서 포도 재배가 잘 되다가 이제 잘못되는 농가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 있는 요 비료값의 과다가 일어난 거죠. 비료가 과다가 되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해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키가 큰 거는 고추밭에 키가 크면 고추 어째 되면 비료 많다 그러죠. 비료가 작아서 큰 겁니다. 요 수평선상을 보면 비료가 yung 작은데 여기죠. 여기에도 요 키는 같아요. 제일 좋은 위치는 여기거든요. 그런데 요 수치의 위치는 계절에다가 다 꼭지점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이마스켓은 왜 한 가지만 요거만 하라 그러냐면 겨울에 자라도 온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우스 고추는 겨울에 이렇게 올려요. 하우스 고추를 갖다 2.4를 잡아가지고 관리하면 고추가 엄청 나오는데 하우스 고추를 여름에 2.4를 잡으면 죽어버려요. 생장 때문에 다 녹아버려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사이마스켓은 1.5에서 맞춰도 약 몇 프로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 정도의 기준값을 잡아서 재배해라. 그럼 여기 농장에는 지금 몇이냐? 1.6이라는 거예요. 여기 농장에서 더 비료의 탐을 내지 말고 재배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봄에 눈을 띄울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눈이 잘 뜨느냐? 몸을 부풀려야 돼요. 우리 들에 이제 나무들이 잡목들이 어떤 해는 순이 잘 나오는데 어떤 해는 띵박띵박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 봄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포도 가지를 촉촉하게 수분을 부풀려주면 눈이 동시에 탕 튀어나와요. 언제 해야 되느냐? 봄 순이 나기 전에, 봄 순이나 우리 가온을 내가 순 나기 전이죠. 그러면 이거는 자연 환경인데 우리가 가온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가온하우스는 가온하기 한 달 전부터 물을 줘야 돼. 봄 순이 나기 우리가 최소한 20일에서 30일 전에 해야 된다. 하우스는 가온 30일 전이 되겠죠. 그래야만이 몸이 충분히 부풀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는 몸이 부풀어 있으니까 온도만 올라가면 튀어나오는데 동시에 튀어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안 하고 불을 바로 가온을 하면 순이 나오는데 이게 편차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영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봄에 물을 뿌려서 이 결과모지에서 우리가 덩쿨을 발생시키는 간격을 13cm까지 좁혔어요. 우리가 이 가지 간격을 보면 이 가지는 충분하게 가지가 많이 있죠. 이 나무. 그런데 이 나무는 보세요. 이 나무하고 두 개를 보세요. 가지 결과모지 이게 적죠. 확연히 표가 나죠. 저쪽 가지 나무하고 이쪽 나무하고 가지 결과모지 표시장이 차이가 나요. 결과모지 간격. 그래서 영천에서는 이 덩쿨을 두 가닥을 키워가지고 아래 위 두 가닥을 키워서 덩쿨 간격을 13cm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생산량이 많겠죠. 그래도 다 익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결정하냐면 봄순이 나와가 자랄 때 맹물 시비와 연면 시비 그린 칼라 들어가면서 설탕으로서 잎의 크기를 좁히고 과실은 키운 거죠. 잎의 두텁게 하고 적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잎은
될 수 있으면 축소를 시키고 두텁게, 그리고 가지의 간격을 좁혀서 재배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일 지금 앞으로 당면한 게 많이 올 게 요 비료값이 제일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비료 과다 현상.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그 가온이나 봄순이 나기 이때 물 뿌리기. 요와 같이 동일하게 목면 시비가 되겠죠. 목면 시비. 피부로 영양을 먹여서 체내 저장 양분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서 새순이 나오는 걸 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순이 굵게 나와서 거하고 자기가 밀고 나온 거 두 가지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굵은 데만 가는데 전체 에너지를 먹으면 그 차이가 편차가 늘어나요. 달라져요. 그래서 순이 나오는 순간에는 어떻게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가 외부에서 준 영양소를 먹고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포도가지는 이게 크고 작고가 편차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얘도 늦게 나왔는데 적게 크는 결정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손가락은 5손가락 다 다르죠. 이거를 한 3개를 축소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굵고 중간 거 가는 거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포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 작은 것은 나올 때 작은 것이 아니고 나올 때 결정을 한 바는 없어요. 새순이 날 때는 새순이 얼마의 크기를 크겠다는 결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잎의 두께를 두텁게 해주면 걔도 같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맹물 시비와 연면 시비 그래 중요하더라. 순을 고루 틔우는 거는 굵고 가늘고는 배제하고 물이 제일 중요하더라. 굵게 나오고 가늘게 나온 건 별개고 영양 함량이고, 크기를 나오는 시기를 일정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나무 목면에다가 물을 뿌려서 미리 온도가 올라오기 전에 몸을 부푼을 내야 된다. 그래야 동시에 나온다. 거기다가 영양을 가한다면 목면 시비가 영양이 들어간다. 이거는 목면 시비에는 골드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정도. 이렇게 해서 피부에다 영양을 먹입니다. 요 작은 것들을 잘했을 때 최고의 농사가 나올 뿐이에요. 작은 것들 잘했을 때. 근데 한 개, 두 개 놓치고 마지막에 맛만 내는 방법도 있고, 한 개 빼면 마지막 가서 그거만큼 부족해진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했을 때 가지의 굵기가 내년에 차츰 같아져요. 관리 잘 돼가지고 농사 잘 짓는다 하는 집에 가보면 이 결과모지 굵기가 거의 비슷해져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굵기가 비슷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가 좀 생산량이나 모든 게 좀 뒤떨어진다 싶은 집에 가보면 가지 굵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크고 작고 뒤죽박죽 돼 있어요. 뒤죽박죽 돼 있는 걸 똑같게 만드는 방법이 요런 동작들입니다. 왜? 똑같게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맹물을 뿌려서 순나기 전에, 가온을 하기 전에 물을 뿌려서 나무를 부풀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피부 영양.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시작되면 우리가 새순이 날 때는 새순에서는 연면 시비가 들어가요. 이파리에 영향을 준다. 요 잎은 나올 때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체내 저장 양분에 의해서 크기를 정해가지고 나온다. 우리 고사리가 나올 때 이래 주먹을 쥐고 쭉 올라오면 굵게 되려. 우리가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알이 클려면 잎을 뭉치가 크게 쭉 나와요.
포도송이가 작고 농사가 띠박띠박 안 될 집은 이게 나오자마자 피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잎 속에 영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어릴 때는 잎이 살이 찌면 뒤에 힘줄이 살이 찌고, 커서 살이 찌면 앞면이 살이 쪄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리가 주먹을 쥐고 쑥 올라오는 놈하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택 펴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다리에 가서 고사리 꺾으면 올라오자마자 바로 택 펴지죠. 음다리에 가서 꺾으면 어때요? 좀 토심이 깊고 이런 데는 주먹을 쥐고 쑥 올라요. 이렇게 꺾어도 연하죠. 그게 우리 포도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잎이 너무 크면 단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연면십에 우리가 설탕을 3kg 쓴 거예요. 요겁니다. 설탕을 쓰게 되면 영양이 되기도 하고 햇볕을 많이 받다 생각하고 요겁니다. 여기 나오죠. 이시값이 적정 위치에서는 키가 안 자라죠. 식물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최고 좋은 위치에 딱 맞아지는 게 잎의 두께라는 거죠. 그거는 잎의 두께 속에서 탄수화물이 영향을 많이 주니까 요걸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은 그래 가격이 안 비싸니까 우리가 그 유통 마진도 별로 없어요. 우리 그 가정에서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유통에서 특별하게 자재값이 비싸진 것도 없어요. 가격이 균일하고 싸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도 작고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많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거는 사이마스켓이 이렇게 알이 컸을 때 포도 이 송이 줄기에 묻어 있는 게 다음에 이게 그 곰팡이 피가 끄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장이기 때문에 설탕을 쓸 때는 연면시비 할 때는 포도 알이 성냥 화약 그리고 파달만 할 때부터는 설탕을 500g이나 적게 써라. 봉지 씌우고 나서는 다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때부터는 골드 그린 칼라 요 두 가지는 1.5리터를 혼용하면 되고 한 가지만 쓰면 됩니다. 한 번에. 근데 그린을 2번을 쓰고 요 놈을 2번을 쓰고 요 놈을 한 번을 쓴다. 언제까지냐면 요 기준값입니다. 만생종은 7월 15일에 우리가 비가림에서 7월 15일 이전까지의 그린 2번에 칼라 한 번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만 여기에 혼용되는 거는 이제 설탕 염화가리 가리를 쓰는 이유도 또 그 따로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설탕이 요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염화가리 가리를 어떻게 쓸 거냐 약 한 1에서 한 2kg까지 써도 되는데 사이마스켓은 될 수 있으면 가리를 1kg에서 멈춰 쓰세요. 이게 뜨거워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우스 자체가 관리하는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리 1kg 정도는 봄에 쓰면 절간을 좁히고 생식을 빨리 부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리 요놈도 재배 과정에 쭉 따라가도 괜찮아요. 염화가리. 그러면 우리가 자재비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설탕 키로당 그 1,000원 조금 더 하죠. 이제 올라가지고 1,000원 조금 더 할 거고 가리는 키로당 500원에서 1,000원 미만. 그러면 요 기능만 해도 상당히 효과 좋습니다. 그 영양 같이 써. 그래서 요 제일 중심에 재봐야 될 게 잎입니다. 얘가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얘는 항시 자연 환경의 변화가 급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하우스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온도를 견디자고 할 때는 우리는 여기 위에서 잎에다가 물을 뿌려서
잎의 함수량을 늘려 놓으면 모든 걸 다 견뎌요. 함수량을 늘리면 영양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질 좋은 그 포도 생산할 수 있고 품질이 모든 게 땡깁니다. 날짜가. 물을 뿌렸을 때와 안 뿌렸을 때는 영양 먹는 양이 전혀 달라요. 많이 먹습니다. 그 방금도 오다가 그 지난해 80 올해 5대 늘어나고 통화했는데 전년도에 고추밭에 밤 12시에 택시 타고 가서 고추밭에 오늘 물 안 뿌렸다고 물 뿌리는 거예요. 쿨러 돌리가. 오늘 고추가 일을 해야 될 양이 많은데 안 했다는 거예요. 밤에 택시 타고 가서 고추밭에 쿨러 돌려 물을 뿌려요. 그러면 고추가 많이 일을 해요. 그 어른이 작년에는 진안에서 여름 배추를 성공시켜요. 제가 가르쳐 주니까. 요 이시값에 설탕만 넣으면 그 더위에서도 배추가 견뎌요. 강원도에서 왜 배추가 죽었느냐? 주목 시비로 비료를 하는 거예요. 가을에 우리가 요소 뭉뚱뭉뚱 났죠? 여름에 그렇게 나면 배추가 다 죽어요. 그 어른이 올해는 감자를 3,000평을 심어요. 봄 감자. 비료를 얼마 하느냐? 요소 한 포에 단 한 번에 4포, 6포예요. 그럼 비료가 5개 들어가죠. 그러면 초등 이신에 낮고 크면 클수록 비료가 늘어나요. 먹는 만큼. 그리고 헛골이 요소 한 포. 그럼 총 비료를 6개가 감자를 평당 30kg 캐는 계획을 해요. 그럼 감자 빼고 뭐 하느냐? 여름 배추 심어요. 그러면 감자 빼고 여름 배추 심어가 잘해버리면 우리 쌀마스켓하고 돈 같이 맞벌라 그래요. 매출액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최대한 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늘릴 거냐?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해서 그걸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전국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이 쌀마스켓 시장을 우리가 뺏겨요. 이제는 동시에 정보가 빠른 만큼 기술력도 빨리 전파되고 낙후되어 있으면 우리가 뒤떨어져요. 그러면 쌀마스켓 우리는 당브릭스, 맷브릭스는 비료값에 얼마에 해당하고 그리고 잎의 두께에 해당하고 생육을 진행을 시키는 방법도 역시 다 달라요. 쌀마스켓 익혀가지고 뭐 열흘 뒤에 딴다고 해서 나빠진 거 있던가요? 없죠? 그거는 열을 더 뒀다는 거는 향과 맛을 더 진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 시간을 어디에서 벌어내냐? 봄에서 벌어내야 돼. 불을 많이 떼면 비용이 많이 들 거고 불을 안 떼더라도 한 박스에 얼마 생산하냐는 거예요. 영천의 그 노지에서 작년에 추석 아래 4kg에 63,000원에서 68,000원까지 받았어요. 그럼 가격이 작은 거 아니죠? 그 집에는 포도 봉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 사이 한 개 더 얹어야 돼. 그럼 우리보다 생산량 많죠? 한 덩굴 좀 굵은 가지에는 얼마를 따느냐? 한 가지에서 한 송이에서 두 개씩 만들어가 4개를 봉지를 씌우고 개당 800g씩 따요. 그럼 간이 비가림인데 동일하죠? 제가 이야기한 요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시킬 뿐이에요. 그 집에는 봄 되면 새순이 나오기 전부터 매일 새벽에 출근해요. 4시 다시 출발해요. 왜? 물 뿌려야 되니까. 그리고 3일 뒤에 연면식 해야 되니까. 잎은 작게, 포도는 크게. 그분도 작년 초에 와서 결과는 9월 달에 10월 달에 나와요. 저장했던 거는 32,000원인가 받고 팔았어요. 또 2kg에 몽땅 밀었어. 그럼 소득이 낮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먼저 딸라고 할 때는
시간을 앞에서 좁혀야 되지 뒤에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초기에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 쿨러가 물을 많이 뿌려요. 이거 요놈 좋은 거 있잖아요. 뭐가 제일 보약이냐? 맹물 시비가 행동을 제일 많이 일으켜요. 잎에 있는 양소는 누가 이동시키면 요 물로가 이동시켜야 돼요. 제일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해서 온도를 올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쓰세요. 맹물 시비 아주 좋은 겁니다. 맹물 시비를 하면 영양 이동이 말라 생육이 빠른데 거기에서 잎이 커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면 시비레가 그 폭을 줄이고 두께를 두텁게 하고 그게 요 설탕이 대신해 줍니다. 싸고 좋습니다. 설탕. 그래서 봄에 생육을 요건 요렇게 하는 거는 요거는 상반기 농사입니다. 요 방법은 상반기에 전반기 농사죠. 기준은 전부 물 500의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텃밭 농사는 아니죠. 그래서 사이마스케 재배 농가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500 기준을 해서 여기서 가감해야 되지 여기 20리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 전반기 전반기 생육에서 초기의 잎의 크기는 과실의 종을 결정하고 횡으로 결정해서 자라는 종들이 감하고 딸기 요것들은 요렇게 잘 결정해요. 단감이나 뜰감이나 이런 감들이 똥구멍이 딱 들린 거 보시죠. 꼭지가 떨어져 가지고 홍시되는 것들 그것들은 요 넓이가 작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저 사이마스켓도 이 넓이를 길이를 결정하는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넓이를 결정해도 과실이 안 터지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건 기간이 짧아요. 어떤 집에 보면 알이 길쭉길쭉하게 큰 게 있고 어떤 집에 보면 알은 좀 길이는 짧은데 동그랗게 큰 게 있어요. 그건 앞부분에서 맹물 시비를 안 해가지고 잎의 영양 이동이 적고 잎의 크기가 적어서 비료값이 높은 거죠. 강전쟁을 하거나. 그럼 많이 단다고 해서 우리가 나빠지는 건 아닌 거는 왜 그러냐면 잎이 초기에 두꺼워지면서 그 영양소가 뿌리로 이동하면서 내려가면서 자기가 돌아올 양의 영양을 만큼 껍질을 두껍게 만들어서 안에 쏙살을 치워요. 우리 그 소나무 송고비 끼문 거 그 층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목질부에서 영양이 오르고 내려가는 것은 껍질로 내려가요. 그래서 껍질 밑에 꿀층을 넣는 살을 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뿌리에서 오는 영양을 늘려요. 그래서 포도는 어디에서 먹느냐면 뿌리에서 오는 걸 먹어요. 잎에서 내려가서 먹는 거는 고구마. 감자는 뿌리에서 오는 걸 먹어야 되고 고구마는 내려가는 걸 먹어야 되고 고구마가 안 달리고 고구마가 안 만들어지는 거는 덩쿨을 가는 걸 심어서 그렇고 잎이 시들어서 그래요. 포도는 무조건 가면 와요. 구조가. 감자도 뿌리로 가면 다시 감자는 와요. 고구마는 다릅니다. 고구마, 무, 당근, 우엉, 껍질이 두꺼운 게 있어요. 국은 종류가 껍질이 두꺼운 거는 내려가면서 영양을 거의 먹고 껍질이 국은 종류가 얇은 거 그것들은 뿌리에서 돌아올 때 먹는다. 올라가면서 먹고 내려가면서 두 개 달라요. 우리는 사이마스켓은 어떻게 되죠? 내려가면서 먹는 게 올라오면서 먹어요. 그러면 잎의 두께는 뿌리를 먹여 살리고 뿌리가 잎의 영향을 받고 일을 할 뿐이에요.
선제가 뿌리가 먼저 일을 하는 예는 없습니다. 우리는 뿌리가 먼저 일을 한다. 긴 뿌리가 먼저 나왔을 뿐이지 역할을 못합니다. 잔뿌리는 전년도의 새거는 낙엽과 함께 시간이 지나서 굶어 죽었어요. 뿌리 눈으로만 존재하는 새뿌리가 뻗어내야 되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저희 집에 와서 얼마 전에 2월 5일에 하동에서 딸기 초보자가 교육을 받고 왔어요. 뽑아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독이 심어가 지금 따고 있어요. 메달을 땄어요 벌써. 딸기 따든 수확하든 딸기를 큰 걸 뽑아오라고 뽑았어요. 교육도 하고 가져가 심으라 그래요. 지금은 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따고 있느냐. 다른 사람 4배 따고 있어요. 하루에 저희 집 올 때면 20kg, 40kg, 뭐 50kg 못 따다가 지금은 많게는 200kg 있다. 기술력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에 대한 건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좁혀야 돼요. 그래서 황금을 넣고 좁힌 금 활용해도 충분한 우리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결국에는 보면 여기에 비료 하나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면 연면시비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붙어 있냐? 물이 항시 드러내죠. 요 물을 뿌리라 한 게 딱, 요게 정말 중요한데, 하우스 안에 병 안 합니다. 물 뿌리고 말라버리면 세균이 못 살아요. 맑은 날은 세균이 번식 자체를 못 해요. 세균이 번식하려고 하면 그 암실에서 많이 해요. 어두워야 균들은, 그 세균들은 보면 나쁜 놈, 벌은 좋은 놈, 이래 두 가지를 보면 좋은 놈들은 낮에 많이 해요. 그죠? 나쁜 놈들은 어두운 컴컴한데 많이 해요. 이거 식물 세계에도 거의 동일해요. 낮에 좋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햇볕이 좋다고만 했지 무섭다고도 생각해야 돼요. 요 비닐이 좋은 거 한다고 투과량 늘은 거 뭐죠? 대질, 요즘 햇빛 많이 들어온 거 있죠? 대질 강합니다. 강한 거 있죠? 네, 햇빛 강해요. 대질이 햇빛이 굉장히 강해요. 그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40도 순식간 올라갑니다. 그거 쓰면 농사 망쳐요. 함부로 그거 쓰면 안 됩니다. 하우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이 뜨거워 갖고 여기 세포가 더 많이 파괴돼요. 이제 이해되죠? 물 뿌리면 안 됩니까 또? 택다에서 그러고 있어요. 택다 아니 물 뿌리 돌아서 말라고 금방 이거 때려 뿌는데, 물 뿌리면 하우스 비닐이 햇볕 투과율 높은 거 있잖아요. 뭐 사고 쉴 데 없는 것 같다는 농사 그냥 그게 망쳐요. 그 비닐 뜯어내기 전까지 망쳐요. 이 뜨거운 건 그냥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온도를 올려버리면 이걸 식히는데 우리가 에너지가 얼마나 물을 뿌리고, 그러면 매일 물 뿌려야 된다서 이제 그러다가는 농사가 망치는 거죠. 이게 타버려요. 그런데 겨울에 하우스라고 우리가 그 투과를 좋은 거 하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세포가 파괴돼. 바이러스 다 오겠죠. 한 번에 다시는 비닐이 투과율 높은 거 쓰지 마세요. 우리 쓰던 거 그냥 써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약간 어둡다고 해서 별로 나쁜 거 없습니다. 설탕 조금 주면 되고, 온도가 여기 표면 온도가 조금 낮거든요. 이 잎이 견디는 온도가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포도 밭에 가보면 잎이 여름에 가보면 이게 누룩누룩하고 벌거리하죠. 그러면 포도맛 안 나와요. 역시 마찬가지로 뿌리를 파보면 뿌리가 벌게요. 네. 이 세포가 파괴가 돼 가지고 뿌리로 가는 영향이 없어서 뿌리가 굶어서 그래요. 뿌리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잎 두께와 영양은 중요한데 어디서 영양 원인이 오느냐? 뿌리에서 와요. 그런데 잎이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온도는 햇볕 투과량이 있다는 거예요. 햇볕에 맞는 게. 물론 햇볕은 좋은 거는 맞으나
도리어 장애되기도 한다. 그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는 알아다니면서 이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많이 이동시키게 되면 당이 올라가는데 비료량이 적은 거를 빨리 이동시켜 보면 잎이 고실라지게 들어가요. 이 끝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거 보셨죠?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거. 착착착 말라 들어가죠. 사과 같은 거는 가리를 써버리면 비료량이 적은 거는 그냥 잎이 훅 말라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가리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비료가 작을 때는 장애도 된다. 잎의 옆면십이 가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뿌리에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척전기에서 이 씨가 나타났는데 이 씨는 나타났는데 우리 밭에 포도가 색깔이 빨리 돈다. 포도 색이 남들보다 빨리 난 거는 비료량이 질소량이 적다는 겁니다. 사과의 색이 빨갛게 호피무늬 색이 이렇게 잡혀요. 그거는 못 자라서 색깔이 몰려있다. 가을에 감이 남들 집에보다 빨리 색이 뽀글하게 나는 거 있죠. 그거 다들 질소 부족입니다. 비료가 부족해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는데 사이마스켓에서 일부 농가에서는 색이 늦게 나는 거는 비료값이 낮다. 너무 적게 줬다. 그리고 잎이 오글오글해지는 것들은 비료값이 높다. 그래서 맹물 시비로서 약간 많은 거는 풀 수 있다. 그리고 맹물 시비라면 대사작용이 빨리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숙기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봄에서 이렇게 재배했으면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는 다릅니다. 후반기는 칼럼을 씁니다. 설탕 이게 써야 되는데 설탕을 왜 이게 하냐면 이 설탕이 좋긴 하나 봉지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 봉지를 우리가 사용 안 하고 우리 집에 직접 할 때는 설탕을 써도 충분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잎에도 물을 안 뿌리면 곰팡이 피는데 그게 잎에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포도에 흰가루병 약 치보신 분 있는가요? 흰가루병 없습니까?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네. 흰가루병은 잎 두께가 얇아서 생긴 거고 잎 두께가 얇다는 데는 비료값이 낮다는 겁니다. 흰가루병은 설탕은 흰가루병은 아주 잘 잡아요. 우리 오이 같은 거를 갖다가 흰가루병이 많이 생겼을 때 질통에 설탕 300g을 여고 치고 돌아서면 흰가루 다 죽어요. 다시 안 생겨요. 약 칠 때 같이 섞어 쳐도 되나요? 치는 되는데 설탕을 쓰면 되는 양을 500g만 써라. 그럼 물 500을 잡아. 그렇죠. 500에 500g. 500g. 예. 더 쓸라 그러면 요것도 약간의 곰팡이도 필 수 있다는 거예요. 봉지에 칠 때 매일 쳐도 됩니다. 그럼. 괜찮아요. 매일 쳐도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요. 20번 안 치죠. 그런데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양은. 그런데 사과밭에는 많이 치면 40번도 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리는 한 1kg 정도 운영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칠 때마다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양이 잎에서 들어 있을 때 잎이 어떤 온도를 맞이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살포하면 낮에 떠오갖고 장애가 일어나는데 오후 4시 이후에 다시나 이 해그름에 치면 이게 밤새 흡수를 하고 양이 줄어듭니다. 낮에 하우스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살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나 물을 쿨러를 살짝 돌려 가지고
남아있는 잔재를 떼내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잎에 남아있는 잔재. 그래서 이것은 골드 칼라와 그 가리의 성분을 썼을 때 이게 맛이 아주 특별한 맛이 나와요. 과실이나 농사 우리 했을 때 맛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전년도에도 김천에도 일부 농가에서 우리 한금을 농부 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맛 자체가 월등히 달라집니다. 그 품질을 우리가 얼마의 상품성을 가져가야 소비자가 우리 편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맛을 이끌어내는 데는 여한 말이 없는데, 역을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료값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후기에 비료값이 많아도 표가 안 나고 우리가 여름에 이 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새순이 돋아난 새순이 끝이 오글오글 타는 거 보셨죠? 빗자루처럼 못 나가는 거, 그게 바이러드가 아니고 비료 과다라는 거예요. 비료 과다는 잎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잎 속에 보면 누렇게 얼룩얼룩한 것도 보시죠? 얼룩얼룩한 반점, 그것도 비료 과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 이식값은 꼭 측정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전 생육에 필요한 수분은, 토양 수분량은 35에서 45%가 되어야 좋다. 수분량하고 비료값을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봄에 순 잘 나오게 하고 잎을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고 여름에 덥지 마라 하는 거, 이게 답니다. 그도 잎이에 얼룩덜룩한 거 금방 이야기했는데 그 비료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제 밭인데, 예, 제 끼인데, 예, 진짜 가서는 다 그래요. 예, 많이 했지. 예? 비료를 많이 했어. 그래. 한 줄만 나가면 그렇습니다. 예, 그 자리 비료값이 얼룩덜룩 전부 다 그래요. 예, 비료값이 높아서. 설탕은 뭐 흰설탕 해도 괜찮습니다. 백설탕이 제일 싸고 좋습니다. 아 그래, 흰설탕 해도 괜찮이. 예, 백설탕. 수분량 저건 섭도계가 저래 되는 겁니까? 요거 꽂으면 요 땅에서 나온 게 지금 수분이 지금 46% 나옵니다. 아니, 작년에 해봤는데 이 흰설탕 수분이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수분 저도 아주 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 45%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밭에서는 최적입니다. 밥 관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요 안에서는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저쪽만 그 이식값이 높아서 저쪽만 나쁘고 안쪽은 다 좋다는 거죠. 가출 다 그래요. 예, 그것만 나쁘고 따가지고 농약방에 감게 옳지 모르더라고 분석을 못 하더라고. 예, 그거는 이제 그에 대해서 병마 아니라 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되면 또 천만 다행으로 거기다가 영양제 약 그 뭐 다른 걸 안 줘서 다행이지. 그래 전 시장인 집에는 그렇게 되니까 기술센터에서 마그네슘 결핍해가지고 바닥에 또 마그네슘을 뿌립니다. 더 나빠지겠죠. 이파리에다가 마그네슘 살풀어요. 맹물을 뿌려야죠. 그럼 반대의 동작을 우리 현장에서 일어난 일하고 책하고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현장 기술보다 책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낮추는 법은 없습니까? 낮추는 방법이야. 이걸 비를 마치가 용타를 시켜야 되는데, 합산이니까. 예, 그거를 외에는 이게 또 땅이 밑에가 우리가 논일 경우에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요. 이 식값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겨울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물을 계속 뿌려가지고 내렸잖아요. 내려놓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 그 백합 하우스를 갖다가 백합을 5번 심을 때까지 비료를 못 하겠거든요. 일반 사람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요 놈이 밑에서 1m 밑에서 자꾸 올라와요. 그 5번 농사 지을 때까지 백합에 비료를 뿌리지 마 하거든요. 근데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측정기에서는 딱 찍어보고 데이터를 저한테 그 사진 찍어 보내면 비료 주지 마라. 그래서 또 백합 그거는
양액 재배를 하면서 비료물이 배이 들어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밭에는 비료값이 낮으니까 계속 비료 주라 그래요. 그래서 비료를 골고루 잘 먹게 만드는 그 방법이 봄에 연면 10일에서 초기에 잎을 두텁게 만들어야 세근이 많이 발달합니다. 근데 봄에 세근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봄에 세근을 발달 안 시키니까 이 작물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과실이 커버리면 그 영양소를 과실이 먹어버리니까 잎이 안 두꺼워지더라는 거죠. 잎 두께가 얇은 거는 뿌리로 내려가는 양이 작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더뎌요. 그래서 봄순이 처음 나갔을 때 잎을 두텁게 해서 뿌리를 많이 뻗쳐라. 그러면 과실도 역시 동일하게 좋다는 거죠. 그때는 뿌리에 비료 많고 작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잎에서 연면십이 양에 따라서 식물이 바뀌더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면십이 양에 따라서 작물이 바뀐 거지 뿌리 양에 따라서는 바뀐 건 다른 현상이라는 거죠. 여름에 도장점 많이 나고 자칫 잘못하면 열과 현상이 터집니다. 열매만 터질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가을에 수확기 돼서 품질을 매번 좋게 하는 방법은 비료량하고 여름에 잎을 너무 함수량을 줄여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시 측정을 꼭 해주시고, 이시 측정해도 이시는 나타나는데 엽색이 연하다 그럴 때는 가리에 측정된 양이지 질소분이 아니라는 거죠. 가리. 그리고 우리가 축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축분 속에서 염이 많이 높은 것들이 간간히 있어요. 육개분이 제일 많더라는 거죠. 고기 제일 빨리 성장하잖아요. 제일 빨리 성장하려고 하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물을 제일 많이 먹게 만들려고 하면 제일 짜게 먹여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육개 개분은 제주도에서 농가에 몇 농가에 쓴 거를 데이터 내 보니까 너무나 비료가 작더라. 가리 성분이 많아가지고 장애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비도 앞으로는 퇴비를 우리가 쓰기 전에 한번 이 시를 체크해가지고 한 번씩 그 간을 보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한다. 염은 가리일 뿐이지 질소질이 아니거든요. 퇴비 속에 많은 거는 가리 성분과 인산 성분이 많지 질소 성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질소분에 대한 거는 좋은 건데도 왜곡돼 가지고 질소에 대해서는 많이 나쁘다 그러죠. 요소가 제일 보역입니다. 요소가 우리가 가을에 포도 따는데 색이 안 나고 당이 안 올라가는 거는 연면 시비에 가리를 빼고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봄에 하우스 딸기에는 지금부터 연면 시비 가리를 빼고 요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딸기가 더 단단해져요. 요소는 잎을 두텁게 만들고 일을 많이 한 양이 되고, 가리는 생식 기능이 되고 차가운 걸 따시게 만드는 거예요. 따신다는 건 따뜻하다는 건 물러지는 거고, 시원하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포도가 색이 안 나고 맛이 안 드는 거는 그때는 이미 조금 시간이 늦은 거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점적해서 요소를 줘야 돼요. 요소만 단용을 줘도 됩니다. 그러면 요소만 주기에 불편하면 요소하고 가리, 요소 비료와 가리, 그거는 요소는 3kg에 가리는 1.5kg 정도. 그 정도면 이 시가 0.4 정도 올라가요. 우리가 포도가 그 당이 안 올라가는 거, 당 부족. 당 부족은 요소 3kg에 가리 1.5kg 정도. 요거는 뭐 1.5kg.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요 가리가 요소보다 조금 작아요. 요소는 3kg인데 3kg가 아니거든요.
암모니아태가 질산태로 바뀌면 요거 한 1.2kg밖에 안 돼요. 가리는 요게 60 몇 프로 되면 약 900g 넘게 돼요. 그럼 조금 차이가 요소가 많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색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맛이 안 들고 색이 안 들 때는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연면십이 뿌리에서 요 관주를 요렇게 하고 관수를 요렇게 하고 옆면 시비는 가리를 빼고 요소가 들어가면 됩니다. 가리 이거를 당이 안 올라갈 때는 요소 1kg에서 약 2kg까지도 가능합니다. 잎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리고 잎이 단단하기 때문에 먹어낸다는 거죠. 봄에는 많이 들어가면 잎이 타버리는데, 잎이 고실라지는데, 가을에는 당이 안 올라갈 때는 요소를 써도 잎이 얇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먹어냅니다. 요 부분 이해가 안 되죠? 맛이 없는데, 포도가 맛이 안 드는데 요소를 써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반대인데요 지금. 가짜로 배워서 그래. 예? 가짜로 배워서 그래. 아니, 우리가 아는 지식에 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는 상관인데 내가 듣기에. 맞습니다. 예? 예. 당이 안 올라가는 거는 토양의 비료가 작은 게 거의 대다수고, 비료가 작다는 소리는 잎 두께가 얇아요. 잎만 노리끼리 할 뿐이지. 그럼 포도 색은 나 있다는 거 노리끼리하게. 당이 없고 멀렁멀렁해요. 멀렁멀렁하다는 건 생식 기능만 같이 당이 없어서 축적을 못해요. 그러면 뿌리에 요소를 먹어야 일을 해요. 질소를 먹어야. 거기에다가 가리가 조금 따라 들어가고, 옆면 시비에서는 골드 칼라에다가 1.5리터에다가 설탕 500에다가 요소가 1 내지 2kg가 들어가면 며칠 내로 당이 올라가 버립니다. 포도가 단단해집니다. 봄에 하우스에 딸기가 물러지면 우리가 농자재 사보면 가리가 쓴 칼슘제를 쓰고 이러거든요. 그럼 딸기가 더 물러져요. 왜? 가리가 역할한 게 젊어지는 게 아니고 노화된 역할을 하거든요. 요소는 젊어지는 역할이고 있고, 그 두 가지 기능이 달라요. 우리가 오이나 참외를 먹으면 시원하죠. 그래서 겨울에 참외 주면, 수박 주면 안 먹죠. 근데 사과를 깎아주면 먹죠. 당구리 차이거든요. 똑같은 채소인데, 겨울에는 소주를 먹어도 몸이 따뜻해져. 근데 여름에는 소주 먹기 싫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우스에는 거의 대다수가 고온 재배와 고온 재배에다가 우리가 겪어야 될 거는 비료가 많은 농가들이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고, 일부에서는 비료 작은 농가가 간간히 있습니다. 요 수치보다도 비료가 넘친 농가의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넘친 농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제가 이해되죠?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비료량이 늘어가지고 더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농가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비료 과다에 대한 강의가 많고, 비료가 없어가지고 색이 안 나는 부분에서는 요거 잠깐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 전 예로 들었잖아요. 우리 전 시장님 밭에는 이치가 4.0이라고 포도나무 죽고 있어요. 거기에 죽는데도 뭐 잎을 보고 누룩누룩 하니까 마그네슘 결핍해가지고 거기다가 마그네슘을 또 더 주고 있어요. 그건 2번 죽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지금 최신 정보를 배워서 우리는 적용해야 되겠죠. 지금 하우스 농가 한 90% 이상이 예. 2.0 이하는 없다고 봐요. 2.0 이하는 한 10% 될까 말까 하다 보는데 전부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부 뭐 4.0 이상으로 나온다. 한 3자리가. 그렇죠. 그 비료 과다 강의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쿨러 입자는 너무나 크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비료가 과다됐을 때 키우려면 이 입자보다 더 쿨러가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안개식으로. 그걸 해가지고 자주 물을 줘서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잎에다가 함수량을 늘려주면 얘가 더위를 견뎌요. 그 비료를 많이 먹고도 소화시키 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사장님이 4.0이란 말씀하셨는데 전 시장님 집에 4.0이더라. 나무가 죽는다는 거죠. 그 아까 잎이 얼그러진다 이죠. 그건 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 잎이 떨어지고 올라가요. 누렇게 해가지고 과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쿨러도 우리가 쓰게 되면 요 위에 부속을 하나 더 이어서 낙수 방지를 하면 뒷물이 떨어지고 질어지는 데가 없어요. 이건 지금 그냥 남은 물이 한 곳에 낮은 데서 줄줄 자꾸 떨어지거든요. 낙수 방지를 쓰면 안에 부속이 딱 문이 다 껴요.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지금 이 시가 높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 김천에서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럼 물을 평상시에 줄 때 저거를 주면 울로 땡겨가지고 주면 되겠네요. 울로 땡겨가지고. 예,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 그 대신 따로 설치하라 그래요. 이거는 바닥에 쓰고 하나 더 해놔라. 그건 이거는 뒷물이 물 주는 게 뒷물이 떨어져도 되는데 이 호수는 뒷물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 물을 잎에다 뿌리면 거기서 남는 게 자꾸 떨어지면 그쪽 땅이 질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럽니다. 이제 이해되죠? 따로 쓰는 게 좋다. 이거는 바닥을 적시줘야 되고, 쿨러하고 점적하고 별개예요. 점적은 비료 물을 주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올라와요. 요리 내려가 이렇게 올라와요. 마른 자리 자꾸 올라와요. 근데 쿨러는 위에서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비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요. 비료가 오리락 내려해요. 근데 점적은 비료 주면 요리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와요. 표면이 건조해진 쪽으로 비료가 자꾸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식값이 올라가요. 쿨러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쯤 하면 포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장에 일어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우리는 김천 지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비가림 무가온 가온아웃 속에 일어날 일이 비료 과다가 많이 일어나겠다. 이게 왜 서로서로 해보니까 우리는 뭐 비료 얼마였고 퇴비 얼마였다. 그러면 나는 막 하는 집에 막 좀 있길래 더 예쁘다. 자꾸 욕심이 생기죠. 예. 있는 것만 좀 더 예쁘니 막 막 괜찮더라. 막 내년에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 포도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이런 기준값을 우리나라에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도 밀감 기술을 가르쳐주고 강원도에 가서 감자 기술, 배추 기술 가르쳐주는데 김천에 와서는 역시 전 사이마스켓의 농사의 설계를 내주는 설계사입니다. 데이터를 설계. 우리는 건축물을 지을 때 여기에 이 하우스 지을 때 일한 사람은 일을 했을 뿐이고 먼저 여기 되도록 누가 했나요? 설계를 뽑았죠. 그럼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저는 요 설계를 뽑을 뿐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해서 대한민국의 전역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설계들을 뽑아 가지고 대동여지도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편리하겠죠. 그걸 완성시키려고 제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농자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게 비료, 퇴비 각각이 다양해지고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늘어나요. 그리고 어떤 재질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퇴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료는 그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는 인정하고 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쓰는 게 뭐냐면 퇴비고 그 퇴비나 비료를 썼을 때 이 시값을 알아야 되냐 그걸 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측정한 수치는 맞지 않습니다. 기술센터에 측정한 거는 그거는 미국식이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오고 현장에서 쓰는 이 측정기는 유럽식입니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 지금 여기에 흙을 떠가지고 가서 측정하려면 우리는 요 기계하고 못 맞춘다는 거죠. 이 기계는 유럽식 양액 기계 있죠. 양액, 파프리카, 딸기 그 재배의 기준에 맞춰져 있고 우리 토양 재배는 분석은 미국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에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저기 감소하는 기요 5kg 감소법입니까? 저기 예. 메뉴세요. 예, 5kg 간주법입니다. 백평이 저거는요. 5kg 감소법이죠. 예. 그거를 말씀을 하셔야지. 예, 요거는 100평. 예, 관주는 100평 기준. 연면 시비할 때 그 입자 크기하고도 관계있어요. 저거는 지금 시설을 해갖고 심으려고 그러는데 예. 그 설계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여기 한 거 그대로 항용시키고 있어요. 요게 설계입니다. 요 비료값을 잘 맞추면 농사가 제일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 일어난 생땅이거든요. 거기다 뭘 좀 더 헌치면 될까 이랬어요. 거기 생땅에는 우리가 그 앞에 전작기에 뭘 재배한 땅입니까? 저 복숭아. 아, 복숭아 한 땅이래요. 예. 복숭아 했으면 비료가 얼마 없습니다. 아우 다리야. 예. 이거는 얼마나 뭘 헌쳐야 될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앉아 계세요. 그래,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복숭아 재배했다면, 복숭아는 이식값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토양에 비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인을 재배한다면, 여기, 복숭아의 퇴비를 전에는 많이 줬어요. 안 듣죠. 안 별로 됐-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100평의 지금 600평 정도 되거든요. 600평제면 우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예, 우분. 우분은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우분만요? 예, 우분은 좀 많이 줘도 됩니다. 이거는 얼마 주냐면 100평에 한 1톤에서 2톤까지 줘도 됩니다. 600평이니까 12톤까지 줘도 됩니다. 12톤. 예, 그래서 6톤에서 네. 12톤. 12톤까지 줘라. 예, 그리고 비료. 비료를 갖다가 우리가 얘가 21 다시 복합 비료를 100평에 한 2포 정도 주세요. 예. 100평에 2포 정도. 요렇게 기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예, 100평에 21-를 2포. 그러면 비료가 21-가 12포 정도 들어가겠죠. 예, 12포. 그렇게 참 로타리치가 하면 돼요. 그 석회 있으면 석회를 좀 쓰시고. 예. 맨날 저희가 사장님 예. 유튜브 맨날 봅니다. 예, 또 다른 분. 흙을 퍼왔는데 예, 이걸 살려고 하면 어디다 사야 되죠?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면 됩니다. 예, 들어가. 예. 예. 여기 찍어보고 있어. 발로 깎아 밟아가 찍어. 대표님 발로 저 밟아가지고. 7월달에 예, 일시가 1.5잖아요, 그죠? 예, 그때 우리는 포도는 비대기 때거든. 예, 그러면 그때는 물을 많이 주거든. 예. 그러면 저기 좀 약간 높아도 되잖아요. 괜찮아요. 바닥에 물 주는 거 입어하면 다릅니다. 그때 보셔야 될 게, 우리가 후기 비대에서, 우리가 후기 비대에서 그 이식값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런 연중 수분율이 35에서 40%.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물량이 많을 때 있고 적을 때고 이렇게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건 연중 30에서 40% 맞춰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기준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후기 비대에, 여기에서는 이식값이 높으면 초기에 봄에 연면 시비에서 과실을 안 키워나면 후기 비대에 이실을 올리면 터져요. 여기에서 오는 게 열과거든요. 열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과를 막으려면 초기에서 요렇게 진행해 요게 없거든요. 요렇게 된 것들은 이실을 올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것도 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1.8을 넘어가지 마라. 많았을 때, 그러면 후기 비례도 1.5가 되는데, 1.5에 비료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엽색이라는 거죠. 엽색이 약간 연해져 버렸다면, 그거는 가리 성분이다. 그래서 요소를 쓰라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소와 그 가리 요 잎은 연하고 이시가 올라갔다. 그러면 가리를 빼고 요소만 써야 돼. 그 연면십이 요소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과실이 멀렁멀렁하고 색 안 나는 거 있죠. 그럼 가리 양이 많은 거지 질소량이 적은 거거든. 이제 요거는 이해되죠? 예. 또 다른 분요. 이거를 우리가 한가말 농법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시설, 쿨러, 스프링쿨러 시설이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예. 맹물십이라는 거는 네. 여기 맹물십이라는 거 이거 하우스 내에 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영양 이동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반 노지에나 예. 시설하우스에는 간소시설이 일이라도 있으니까 예. 응용을 해서 쓰면 되는데 예. 노지에는 95% 정도가 이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자, 우리가 농사 짓는 목적은 뭡니까? 네. 농사 짓는 목적이 우리가 그 사이마스켓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품질을 10% 좋게 하면 얼마나 돈이 늘어나겠습니까? 우리가 20%를 좋게 하면 얼마나 돈이 늘어나고 약 한금을 놓고 30%의 정수와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러면 요 기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30%의 정도의 생산량을 정수할 수 있고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하시라는 거예요. 반수를 가서 당장 내일 사가지고 바로 해야 지금 시설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네. 몇명이 여기서 놀아드려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빨개요. 비가 많아서 그래. 그 괜찮아요. 아직. 예. 예. 약해요. 그건 이제, 그것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 그래요. 예. 예, 그 온도가 높아서 그래요. 이시는 몇 나옵니까? 예, 그때 괜찮아요. 지금은 1.8을 돼도 장애가 없어요. 2점대만 넘어가면 됩니다. 아, 괜찮겠어요. 예. 그러면, 그리고 저기 예. 전착제, 예. 확산제, 예. 그 사과 이제 유튜브 보니까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그 포도에도 그게 동일한가? 동일합니다. 그 쓸 필요 없습니다. 분을 벗겨버리면 낮에 더위에서 더 치명타가 되겠죠. 이거 다 우리가 포도가 지금 계속 제가 뭘 했는가요? 고온장애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자, 고온장애는 우리가 주도되는 게 온도에 의한 장애인데 이거를 하는 거는 분을 벗기면 안 되는 거. 분. 포도든 뭐든 간에 포도의 분을 벗겨버리면 병은 별로 여기 많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요거 분을 벗겨버리면 우리가 비닐로 투과율 높은 거 한 거나 똑같아져요. 그럼 세포가 온도에서 과다하게 장애가 일어납니다. 포도 잎에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우스 안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노지에도 양파에도 전착제를 확산제 침투제를 쓰면 녹인병 더 많이 해버리거든요. 분을 뺏겨서 그래요. 그래서 전착제나 침투제 확산제를 황금알 놓고 해서 벌레를 잡거나 뭐 제초 작업을 하거나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쓰지 마라 그래요. 이제 이해되죠? 목적에서 분을 벗기지 않아야만이 작물이 자기 스스로 보호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호를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전착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이 시점에서 예. 이 깍지벌레가 좀 많이 끼어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깍지가 있으면 우리가 목면 시비에 식용유를 5리터 식용유 5리터. 5리터에 퐁퐁 요거 2 내지 4리터 정도 요렇게 넣고 목면 시비에 설탕 3kg 그린 2리터 2리터 요렇게 해가지고 살포하면 한 번만 해도 얘가 깍지가 잡힌다. 근데 깍지가 이 안에 이제 껍질 속에 막 있지 않습니까? 예, 뽑기 해야 돼. 안에 들어간 거는 잘 안 잡혀요. 예, 그 개가 우리가
한 번씩 그 여름에라도 요 정도 양은 그 우리가 질통에다가 요걸 저 질통으로 하면 약 한 800cc에 800cc에 요거 식용유 뭐 그 한 200cc 퐁퐁 식용유 요렇게 해가지고 질통과 살살 쳐가지고 속에 그때는 깊게 안 들어갔거든요. 겨울에는 깊게 들어가요. 한 번씩 잡아주면 됩니다. 그것도 잡아주는 것도 아주 이게 저놈들이 그 나무에서 계속 그 겨울에는 깊게 들어가요. 안으로 쏙 들어갔다가 성충이 되면 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기어다녀요. 응애도 그 효과 있습니까? 예, 응애 다 죽죠. 그 이파리 이렇게 무성했을 때 예, 혹시 이제 그렇게 치는 그거는 이제 기름 소독 예 2.5 500리터에 예, 2.5 기름 소독은 이제 고추에도 많이 쓰는 거니까 2.5 정도. 요거는 그거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남은 자료들은 좀 부족한 부분은 여기 그 또 잠깐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요. 이거 동영상 유튜브 안 올립니다.